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76 파란 중첩되는 기구한 운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중첩되는 기구한 운명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발생기 183페이지에 수록된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76 파란 중첩되는 기구한 운명. 보안소에서는 기권한 사유를 말하라는 것이다. 나는 보시다시피 이런 병을 앓고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죽어도 가기 싫어서 산으로 피했습니다. 말하니 보안소는 찬찬히 나를 타이른다. 나는 예하고 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말하였다. 보안소는 동무가 문둥병을 앓고 있으니까 특별히 용서하지 다른 사람 같아서는 용서가 없다 하고 몇 가지 주의를 첨언하고 가라고 한다. 아우는 한국 사람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걸리고 있는 정치병에 걸려서 정치에 관한 책이라면은 모조리 독파하는 정치광으로 미쳐 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의뢰의 정치에 관한 문제를 나에게 건다. 나는 그때마다 정치 공부는 현대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며 또한 세대의 추이의 파악과 판단력을 가지면 그만이다. 정작 정치가로서 출세하려면 정치가로서 출세하는 계제적인 사닥다리를 거쳐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옛날과 달라 무슨 영웅적인 행동으로서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충고를 한다. 그러나 아우의 정치병은 좀처럼 포기되지 않고 그 열도는 나날이 고열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김일성 정권의 타도 공작까지라도 지하선을 획책한다. 이 미련한 저돌적인 무모는 직접 동지들의 규합까지라도 하고 있다. 나는 아우에게 소련과 김일성 계례 정권의 정보망을 설명한다. 정보망이라기보다 세포조직의 치밀함은 놀라울 정도다. 사람 한 사람에 한 사람씩 끈앞풀을 두고 있다. 마치 모세혈관같이 퍼져 있다. 위로는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 노동당, 공산당, 민청, 여청, 직맹 등이 주관이 되어 여기서 확장된 모세혈관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이 퍼져 있어 친한 사이인이 친운이 하여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잡혀 암흑 중에서 없어지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시베리아 유형을 당하고 만다. 그뿐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라도 화를 받는다. 공산치하에서는 부모 형제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돈키호테 같은 아우의 무모는 언제라도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예상할 때 이 세상이 갑자기 애달퍼진다. 온갖 아군의 역경을 가진 힘을 다하여 극복하여 이제 불안과 초조를 이만큼이라도 벗어나 안온히 사는데 나중 일에 생각지 않는 돈키호테 같은 아우의 자살적인 지하 공작은 멀지 않아서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심연에 전락할 것이라 할 때 나는 나의 지나온 운명을 생각한다. 나의 운명이란 항시 파란을 타고난 팔자인가 체념하여 보기도 한다.
일난을 물리치면 또 일난이 부딪힌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타고난 나의 살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한다. 정말 나로서는 기구한 팔자 그 자체에서 살아야 목숨이 모질 것이다 하고 체념한다 라고 챕터 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서에서는 기권한 사유를 말하라는 것이다. 나는 보시다시피 이런 병을 앓고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죽어도 가기 싫어서 산으로 피했습니다. 말하니 보안서원은 찬찬히 나를 타이른다. 나는 예하고 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는 것을 말하였다. 보안서원은 동무가 문득병을 앓고 있으니까 특별히 용서하지 다른 사람 같아서는 용서가 없다 하고 몇 가지 주의를 첨언하고 가라고 한다 라고 챕터 76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 챕터에서 대의원 선거날 흥남시로 책을 사러 갔다가 늦어서 선거를 하지 못했는데 그를 이유로 보안소에서 호출하여 불참한 사유를 말하라고 하자 자신은 문득병 계질로 인하여 기피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가 보네요. 일견 설득력 있는 변명으로 속아 넘어가기에 딱 맞겠네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주를 받았던가 봅니다. 거짓은 나쁜 것이지만 하얀 거짓은 때로 필요한 것이죠. 임기응변을 엿볼 수 있고 하운의 위기 대처 능력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보안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을 이르던 말로서 남한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북한 치안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나 의결 등에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행사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나 까닭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첨언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말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는 한국 사람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걸리고 있는 정치병에 걸려서 정치에 관한 책이라면은 모조리 독파하는 정치광으로 미쳐 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의뢰이 정치에 관한 문제를 나에게 건다. 나는 그때마다 정치 공부는 현대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며 또한 세대의 추이의 파악과 판단력을 가지면 그만이다. 정작 정치가로서 출세하려면 정치가로서 출세하는 재계적인 사닥다리를 거쳐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옛날과 달라 무슨 영웅적인 행동으로서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충고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하운의 정체성과 사회관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의 그릇을 들여다볼 수 있네요. 아마도 동생은 정치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 독재가 판치지 않는 남한으로 월남을 했더라면 정치적 거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반골 기질이 있어서 타도 김일성의 길을 걷다 보니 미래가 불투명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하운도 월남한 상태라서 아우의 생사를 모르고 아우와 연관된 알의 운명 또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게 되었지요. 하운은 정치가로서의 출세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생각이 다르기에 별무 소용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정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릇된 수단을 동원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독파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정치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정치에 관계되는 문제에 열중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 형편이 변하여 나아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확실하게 암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계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형편이나 기회적인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충고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잘못이나 허물을 충심으로 타이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우의 정치병은 좀처럼 포기되지 않고 그 열도는 나날이 고열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김일성 정권의 타도 공작까지라도 지하선을 획책한다. 이 미련한 저돌적인 무모는 직접 동지들의 규합까지라도 하고 있다. 나는 아우에게 소련과 김일성 계례 정권의 정보망을 설명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를 조목조목 알려주었지만 아우는 좀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정시대 때 독립투사들처럼 김일성 타도를 기치로 내걸고 암약을 획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런 아우에게 하운은 김일성 기례 정권과 소련의 정보망을 설명해주며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운은 그동안 보고 들은 것도 있지만 직접 보안소에 출두하여 경험한 것이 있으니 가능했겠지요. 아니면 친구들과 연계된 정보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아우는 반골 기질이 있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활동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을 뜻한다 하겠고요. 열도라고 하는 것은 열성의 정도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열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나는 높은 열을 뜻한다 하겠고요. 타도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나 대상을 쳐서 쓰러뜨리거나 거꾸러뜨리기 위하여 미리 이를 꾸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하선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어서 설치한 전선을 뜻하나 여기서는 물밑에서 암약하는 세포 조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나쁜 일을 꾸미거나 꾀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저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처럼 앞만 보고 돌진하는 형세라는 뜻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모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깊이 헤아려 생각하는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해 사람이나 조직 따위를 모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계례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국가의 정부를 주장하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는 정권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이라기보다 세포 조직의 치밀함은 놀라울 정도다. 사람 한 사람에 한 사람씩 끈앞풀을 두고 있다. 마치 모세혈관 같이 퍼져 있다. 위로는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 노동당, 공산당, 민청, 여청, 직맹 등이 주관이 되어 여기서 확장된 모세혈관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이 퍼져 있어 친한 사이인이 친훈이 하여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잡혀 암흑죽에서 없어지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시베리아 유형을 당하고 만다. 그뿐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라도 화를 받는다. 공산치하에서는 부모 형제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수려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공산당 조직의 치밀함을 꿰뚫고 있었나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조직을 통해 가족끼리도 함부로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거나 시베리아 같은 곳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이슬로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조직으로는 노동당, 민청, 여청, 직맹 등이 주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듯 싶네요. 하우느 아우도 결국 이 정보망에 걸려들어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여기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혈관계에서 동맥에서 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있는 매우 가는 혈관을 뜻한다 하겠고요. 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을 뜻하나 여기서는 북한의 공산당 정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민청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 후 창립 당시는 조선민주청년동맹이었고 1960년대 말쯤에는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연맹 즉 사로청으로 개칭하고 1990년 후반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칭되었다가 몇 해 전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약칭이며 민청의 전신은 공산주의 청년동맹 즉 공청이었다고 북한 이탈 주민 도모 시인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여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약칭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직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대중적 정치 조직이며 직업총동맹의 약칭으로 남한의 노총과 같은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대륙의 북부 지역, 러시아의 우랄산맥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날씨는 매우 춥고 석유, 천연가스, 철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17세기부터 러시아령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지인을 멀리 외딴 변경이나 섬에 보내어 가두는 형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재앙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공산치하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집단의 통치자나 집단이 통치하는 아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같은 아우 무모는 언제라도 일을 저지르고 말 것이다. 예상할 때 이 세상이 갑자기 애달퍼진다. 온갖 악우의 역경을 가진 힘을 다하여 극복하여 이제 불안과 초조를 이만큼이라도 벗어나 안온히 사는데 나중 일에 생각지 않는 돈키호테 같은 아우의 자살적인 지하공작은 멀지 않아서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심연에 전락할 것이라 할 때 나는 나의 지나온 운명을 생각한다. 나의 운명이란 항시 파란을 타고난 팔자인가 체념하여 보기도 한다. 일난을 물리치면 또 일난이 부딪힌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타고난 나의 살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한다. 정말 나로서는 기구한 팔자 그 자체에서 살아야 목숨이 모질 것이다 하고 체념한다 라고 챕터 76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하우는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번민이 있었던가 봅니다.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이제 삶의 자리를 잡나 했더니 이제는 돈키호테식 아우의 정치관으로 인하여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도 조속히 월남할 것을 선몽을 통해 말씀하셨건만 듣지 않은 것이 화를 불러들이는 꼴이 아닐까 싶네요. 드라마로 말하자면 이때가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싶네요.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것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주인공 이름이나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에 빗대어 현실을 무시한 공상적 이상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하겠습니다. 무모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깊이 헤아려 생각하는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고 사나운 운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뜻한다 하겠고요. 초조라고 하는 것은 애가 타서 조마조마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온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편안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멸망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곤욕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전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또는 일 따위가 순조롭지 못하고 기복이 심하거나 상황이 곤란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팔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해, 달, 날, 때를 간지로 계산한 8글자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타고난 연월 일시를 사주라 하고 이 사주를 각각 간과 지로 표기하면 8글자가 되는데 그것을 팔자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던 생각이나 기대, 희망 등을 아주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일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재난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이라고 하는 것은 괴라고도 하는데 점괘 괴라는 한자로 점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수라고 하는 것은 달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구한이라고 하는 것은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음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69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77 어머니가 그리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10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